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CEO가 토큰화가 금융의 미래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이 몰래 돈을 풀 준비를 한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두 가지 소식 모두 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반가운 호재처럼 느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진짜 큰 상승장이 온 건가? 하지만 지난 밤부터 코인 시장은 오히려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현상 뒤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숨은 층이 존재한다는 거고, 얼마 전에 홍콩에서 열린 핀테크 컨퍼런스 무대에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가 올라왔고요. 블랙록 같은 경우는 무려 13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굴리는 세계 1위 자산 운용사예요. 그 블랙록의 수장이 입을 열어서 토큰화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남겼다라는 거고요. 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전 세계 금융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앞으로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자산도 모두 다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을 했으니까요. 이 레리 핑크가 청중을 향해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5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모든 ETF를 토큰화해서 디지털 월렛에 넣어두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여기에 대해 투자자들은 자신의 월렛에 담긴 암호화폐나 스테이블코인 또는 어떤 통화라도 자유롭게 원하는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개 수수료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핑크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한다고까지도 강조를 남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경계가 사라지는 미래가 가까이 왔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이 블랙록 같은 거물이 암호화폐 기술을 인정한다니 이 토큰화 시대가 열리면은 XRP 같은 코인도 덩달아 상승하는 거 아니냐. 특히 리플의 XRP를 오래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흥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XRP가 원래 전통 금융의 돈 흐름을 효율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코인이었기 때문에 이 레리 핑크의 발언을 듣고 혹시 블랙록이 리플과 손잡고 뭔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표면적으로 보면요, 레리 핑크의 한마디는 크립토 시장에 엄청난 호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은 단순하게 대형 호재 떴다, 이걸로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레리 핑크가 토큰화를 입에 올린 거는 갑작스러운 변심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난 몇 년 동안 금융권과 블록체인 업계 사이에서 서서히 쌓여온 변화의 흐름이 있었어요. 이 블랙록이 한때 암호화폐에 냉소적이었었죠.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태도가 달라졌었다라는 거고, 2023년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하면서 월가의 분위기를 바꿔놨어요. 이 당시에만 해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런 소식에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2년 남짓 지난 지금 시점, 이 블랙록 CEO가 아예 한 발 더 나아가서 토큰화가 미래라고 못을 박은 겁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요, 그만큼 전통 금융권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토큰화에 관심이 커졌다는 뜻인 거고, 은행이나 자산운용사들은 왜 이렇게 토큰화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전통 금융 시스템에는 오래된 비효율성이 많았습니다. 주식을 거래하려면 영업시간 내에 증권사를 통해야 되고, 국경을 넘는 송금은 몇 날 며칠씩 걸렸었죠. 그런데 2009년 비트코인이 등장을 하고요. 뒤이어서 이더리움 같은 플랫폼이 스마트 계약 개념을 도입하면서 디지털 토큰으로 자산을 표현한다라는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초창기에는 ICO 열풍처럼 투기적으로 소비되기도 했었지만 이 기술 자체는 점점 더 성숙해졌어요. 2020년대 들어가지고 각국 정부랑 기업들은 블록체인 위에 주식과 채권, 이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을 올리는 실험을 꾸준하게 준비해왔습니다. 싱가포르나 스위스 같은 금융 허브에서는요, 일부 채권을 토큰 형태로 발행해서 거래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미국의 나스닥마저도 사설 블록체인으로 주식 거래 결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블랙록 입장에서도 언젠가는 자사가 운영하는 거대한 ETF들마저 토큰 형태로 거래되는 날이 올 거다, 이렇게 내다본다라는 거고, 실제로 레리 핑크 CEO가 언급한 5조 3천억 달러 ETF는요, 전 세계 ETF 시장 규모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거대한 자산들도 머지않아서 블록체인상에서 거래가 될 수 있다는 뜻인 거고, 이 부분에서 리플과 XRP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리플은 일찌감치 가치의 인터넷을 표방하면서 금융 인프라의 블록체인을 접목하려고 했던 기업입니다. XRP가 리플이 이런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 활용한 디지털 자산이고요. 2010년대 초반부터 XRP 원장은 빠르고 저렴하게 어떤 가치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한동안 XRP는 주로 국제 송금용으로만 주목받았었지만 정작 리플 레저에는 처음부터 토큰 발행과 교환 기능이 내장이 돼 있었어요. 이 리플은 그동안 각국 은행과 손잡고 국경 간의 송금을 혁신하는 데 집중을 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토큰화된 예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실물자산 토큰화 같은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스위스의 커스터디 기업 메타코를 인수해서 기업들이 토큰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췄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5년부터는 리플 레저 위에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RLUSD를 발행을 하고, 파트너사인 온도 파이낸스랑 함께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토큰화 상품까지도 선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미 XRP 원장 생태계에서는 토큰화된 채권이 굴러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이 블랙록 CEO의 발언은 리플이 걸어온 것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핑크가 직접 XRP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통금융과 크립토 업계 양쪽에서 토큰화를 통한 금융자산을 디지털화라는 이런 동일한 방향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벌어지는 일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혁일 가능성이 큰 거고, 블랙록뿐만 아니라 많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토큰화 연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나 BCG 같은 곳에는 2030년대 초에 가면요, 전 세계적으로 수십조 달러 규모의 자산이 블록체인에 올라탈 거다, 이런 전망도 내놨고, 실제로 리플과 BCG가 함께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2033년에는 토큰화된 자산 규모가 무려 19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상이 안 되는 정말 엄청난 숫자죠. 이 정도로 판이 커지게 된다? 암호화폐 시장도 더 이상 비주류 투자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금융시장과 한 덩어리로 엮일 수밖에 없는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서 에리핑크의 토큰화 미래론, 이건 단순하게 한 번 행사장에서 던진 립서비스 정도가 아니라요, 현재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이 물밑에서 큰 흐름의 표면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토큰화랑 더불어가지고 현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거대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거시경제적인 유동성 흐름인데요. 아무리 기술 방향성이 좋아도 돈이 돌지 않으면 시장은 움직이질 않죠. 그런데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에 돈줄을 쥔 큰 손들 사이에서 흥미로운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술적 변화와는 별개로서 이번에 매크로 측면에서의 단서입니다. 이 비트베스의 공동 창업자이자 유명 트레이더인 아서 헤이즈가 얼마 전에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서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의미심장한 분석을 내놨는데요. 지금 미국 재무부랑 연방준비제도가 은밀한 양적 완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주장을 남겼고, 여기서 말하는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시중에 돈을 직접 풀어가지고 자산시장을 부양하는 정책입니다. 이미 2008년 금융위기라거나 2020년 팬데믹 때 우리가 경험했던 바로 그 양적 완화인 거고, 올해 들어가지고 미국은 인플레이션 잡겠다라면서 돈줄을 재워왔었는데 다시 한번 슬그머니 돈풀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라는 거예요. 이 헤이즈의 주장에 따르면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데 그 돈을 댈 사람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보면 미국 정부는 지출이 수입보다 많을 때 부족한 재원을 메우려고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정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해외 중앙은행들이 미 국채를 든든하게 사줬었는데 러시아 제재 같은 사건 겪으면서 이제 외국 정부들도 미국 채권을 예전처럼 선들 사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달러 자산이 언제 제재로 얼어붙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차라리 금을 더 쌓아두는 추세라고 해요. 게다가 미국 내부 사모펀드라거나 보험사 같은 민간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미 국채 매입에 소극적입니다. 이 미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도 예전처럼 잘 팔리지가 않는 거죠. 남은 선택지는 중앙은행을 통한 우회 지원입니다. 아서 헤이즈 측에서 구체적으로 미국 재무부가 매년 2조 달러 규모의 신규 국채를 발행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장에서 소화가 안 되면은 미국 연준이 상시 RP를 통해서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서 상시 RP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연준이 금융기관들에게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창구인데요. 담보로서 국채를 받습니다. 겉보기엔 금융시장 금리가 불안할 때 유동성을 잠깐 공급해주는 기술적인 조치일 뿐인데, 하지만 헤이즈 측에선 이걸 사실상의 QE랑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을 남깁니다. 연준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국채를 떠안아주니까 시중에 돈을 풀어주는 효과나 마찬가지란 이야기죠. 그렇게 풀린 유동성은 어디로 갈까요? 정부 부채 시장을 떠받치는 데 쓰이고, 또 남은 돈은 금융시장 전반으로 퍼져나갑니다. 헤이즈가 과거 사례를 들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팽창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어김없이 상승했다, 이렇게 상기시킨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숨은 QE가 시작되면요, 그 시중에 풀린 달러들이 위험자산으로 흘러들어와서 비트코인 같은 암호자산 시장에 불을 붙일 거란 전망이에요. 여기서 재밌는 건 헤이즈가 이 분석을 내놓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를 넘었다가 잠깐 주춤하면서 10만 4천 달러 언저리에서 눈치 보기 중이죠. 연초 대비 상당히 오른 가격은 맞아요. 하지만 한편으론 너무 빨리 올랐다, 조정이 온다, 이런 경계 심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 셧다운 위기랑 여기에 잇따른 국채 발행 소식 때문에 지난달까지만 해도 시장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고, 헤이즈 본인도 과거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까지 한번 떨어졌다가 갈 것이다, 이런 예상까지도 했던 거기 때문에 이게 투자자들이 긴장하는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번 그래서 단기 조정은 일시적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당장 눈앞의 유동성 경색은 일시적인 정부 재정 교착 때문인 거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곧 다시 돈줄이 풀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앞으로 시장이 출렁여도 너무 겁먹지 말고 지금부터 현금을 충분히 확보해둬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렸다가 숨은 QE가 신호탄을 쏘면요, 그때 시장에 뛰어들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헤이즈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서 말씀드리자면요, 그때까지 충분히 현금을 확보해 놓아라.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은 시장은 빠르고 강력하게 반등할 거다. 결국에 지금은 탄약을 비축하고
타이밍을 기다릴 시기라는 뜻이겠습니다. 한쪽에선 레리 핑크가 기술의 미래를 말을 하고 다른 한쪽에선 아서 헤이즈가 돈의 흐름을 예고했습니다. 기술과 유동성, 이 두 가지 축이 맞물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미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는 미묘한 변화의 조짐들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상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바깥에서 돈이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고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은 SSR이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서플라이 레티오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스테이블코인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율이에요. 이게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기 중인 달러 화력의 양을 보여주는 지표라고요.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연동된 토큰이나 곧바로 투자 대기 자금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SSR 지표가 낮아진다는 것은 시중에 풀린 스테이블코인에 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뜻입니다. 심해서 시장 주변에 총알로 장전된 달러 토큰이 많다라는 신호죠. 실제로 최근에 SSR 지표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고 크립토 퀀트 온체인 분석가는 SSR의 연중 최저 구간을 리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10만 달러 부근에 머무는 동안에 눈에 잘 띄진 않지만요. 외부 자금이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조용히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것만 보면 역시나 상승장 랠리가 한 번 더 남았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죠. 사실 SSR이 크게 하락한 직후에는 시중 자금들이 암호화폐로 본격 유입되면서 상승 랠리가 펼쳐진 사례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사이클에는 미묘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민규 연구원 측에서는 과거보다 SSR 반등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남겼어요.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스테이블코인 탄약은 쌓이고 있는데 정작 그 돈이 투입돼서 시장을 밀어올리는 힘은 예전만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의 유동성 엔진이 예전처럼 팽팽한 세차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선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성장세가 전과 다르게 둔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21년까지 이 디파이 붐을 타고 폭발적으로 늘었던 스테이블코인 공급은 규제량 시장 침체 영향으로 주춤했습니다. 한때 1,800억 달러를 넘었던 전세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액은요. 지금은 조금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A랑 B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레리 핑크의 토큰화 발언과 아서 헤이즈의 양적 완화 예고 그리고 온체인 지표들의 신호가 모두 긍정적으로 들리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상승만 남았다. 이렇게 단정하고 달려들기가 쉽겠죠. 하지만 여기서 조심할 점은 이 각각의 요소가 의미하는 바가 미묘하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먼저 레리 핑크의 발언은 기술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장기 호재예요. 이 토큰화 혁신은 이미 시작이 됐고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흐름이지만 이런 것들이 당장 이번 달 XRP 가격을 2배로 뛰게 하진 않습니다. 블랙록이 XRP를 산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큰화는 곧 XRP 떡상 같은 단순 공식은 성급한 상상입니다. 다만 여기서 분명한 거는 XRP 같은 플랫폼도 이제는 이런 거대한 판의 일부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리플이 올해 선보인 국제 토큰화 사례처럼 XRP 원장이 글로벌 자산 토큰 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할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반면에 아서 헤이즈가 말한 미국의 은밀한 QE 시나리오는 비교적 단기적인 시장 모멘텀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의 예상대로 내년까지 연준이 슬금슬금 돈을 불기 시작한다면요. 그때는 전통 금융자산이든 크립토든 이게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유동성 랠리가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 파도가 밀려오면 XRP를 포함한 주요 암호자산 가격도 출렁이면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 유동성 잔치가 끝난 뒤입니다. 헤이지도 암시를 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는 다시 긴 축 처짐이라거나 새로운 국면 전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SSR 지표의 맥이 점점 약해지는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한 거고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자금들이 분명히 시장을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요. 그 다음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번 사이클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나면은 암호화폐 시장은 구조적인 성숙기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들뜬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시면서 큰 흐름을 차분하게 점검하셔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에서 현실적인 고민도 해봅니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거시 신호랑 기술 트렌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먼저 레리 핑크의 발언은 크립토 투자자들에게 이제 판이 커진다는 걸 확인시켜줬습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만으로도 호재였었는데 이제는 아예 전통금융시장 전체가 블록체인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결국에 미래에는 우리가 주식이니 코인이니 구분짓지 않고 디지털 자산이라는 하나의 환경에서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XRP 같은 암호자산도 기존 금융 인프라의 부속품이 아니라 그 중심 기술의 일부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겠죠. 이런 변화가 한두 달 안에 성과가 눈에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는 눈을 가진 투자자라면은 지금 당장의 가격 등락만 볼 게 아니라 5년에서 10년 뒤 시장 구조 변화를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토크나시드의 유명한 플랫폼이라거나 관련 기업들을 미리 눈여겨보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이 리플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XRP 토큰 가격만 볼 게 아니라 이 회사가 토큰화 물결 속에서 어떤 역할을 쌓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아서 헤이지의 조언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지금은 현금을 쥐고 때를 기다려라. 그의 말은 결국에 시장 사이클을 타는 법에 대한 조언이겠죠.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서 무작정 포모, 그러니까 불안감에 휩싸여가지고 쫓아가시기보다는요. 일단 약간 거리를 두고 관망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은 유동성에 민감해요. 2022년에는 긴축의 여파로 겨울을 맞았었고 2024년부터는 기관자금 유입과 ETF 기대감으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025년, 2026년까지 다시 한번 유동성 썸머 랠리가 찾아온다? 그때 주도권은 현금을 준비해둔 이들의 몫이겠죠. 이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시장에 통하는 교훈일 겁니다. 무턱대고 남들 좋다는 자산에 지금 올라타시기보다는 큰 손들의 움직임에 포착을 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온체인 데이터처럼 새로운 도구들도 이제는 투자 전략에 포함해야 될 요소겠습니다. 과거의 주식 투자자들은 거래량이나 공매도 수치,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을 봤다면요. 이제 크립토 투자자들은 해시레이트, UTXO,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공급 같은 여러가지 온체인 지표들까지도 살펴봐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SSR 지표가 대표적이죠. 앞으로 암호화폐에 진지하게 임하려면 가격 차트만 보실 게 아니라 이런 유동성 관련된 데이터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거고, SSR 수치 하나만 봐도 지금 시장에 쓸 수 있는 달러 자금이 많구나 이렇게 감이 오니까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표는 지표일 뿐인 거고, 최종적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거시 이벤트입니다. 결국에 여러 조각의 퍼즐을 함께 맞춰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기술 발전 추세, 거시경제 흐름, 온체인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까지 모두 다 종합해서 사고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쉽지 않겠지만 그게 아마도 미래 투자에서의 기본기가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조심스럽게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레디핑크 말대로 토크나 혁명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요. 10년 후의 금융시장의 풍경은 지금과 상당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같은 자산도 우리가 스마트폰 어플에서 코인 거래하는 것처럼 24시간 즉시 거래할 수 있는 세상이 올지 몰라요. 이 중개 기관이 줄어드니까 수수료는 낮아지고 국경의 의미도 옅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금융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가지고 전 세계 어디서나 작은 돈으로도 다양한 자산에 투자가 가능할 겁니다. 물론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아요. 이 토큰의 법적인 지위라거나 해킹 위험, 그리고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규제 이슈 같은 것들 분명히 넘어야 될 산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큰 물결 자체는 이미 시작이 됐었다라는 거, 블랙록 같은 거대 금융기관이 물결을 타겠다라고 선언한 이상 이제 흐름을 되돌리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시경제 측면에서 만약에 미국이 결국 유동성 공급 기조로 돌아서게 된다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모든 자산 시장이 활짝 웃을 가능성이 큽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을 사두자, 이런 심리가 퍼지면서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까지 동반 상승하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 충분히 존재해요. 어쩌면 2021년 불장 이상의 광란의 파티가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도 그간 억눌렸던 가치가 재평가를 받으면서 큰 폭의 상승을 경험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 파티가 끝나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이미 빚더미인 경제에 돈을 더 풀었다 보니까 일시적인 안도 뒤에는 더 큰 부작용이나 새로운 질서 재편이 뒤따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랠리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고, 이 마지막 불꽃 뒤에는 암호화폐 시장도 지금과는 다른 양상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고 전통 금융에 흡수돼가지고 특별함이 옅어질 수가 있는 거고, 또 반대로 기술적인 혁신을 통해서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의 자세일 겁니다. 이 시장의 유행에 휘둘리시기보다는 왜 그런 흐름이 오는지 큰 맥락을 이해하는 게 먼저라는 거고, 그래야지만 불꽃이 일시적으로 꺼져도 당황하지 않고 대비가 가능하니까요.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토크나 시대랑 그리고 유동성의 귀한 조짐은요, 단순한 뉴스거리가 아니라 금융판도 변화의 서막일 수 있다는 거. 이런 변화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식을 갖추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준비이겠죠. 이 눈앞에 상승 신호에 들뜨시기보다는 왜 그 상승이 오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차분하게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순간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이 레리 핑크의 한마디랑 숨은 QE의 징후가 교차하는 지금이 바로 그런 분기점인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금융시대의 문턱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될 타이밍인 거고, 앞으로 펼쳐질 풍경은 아마도 지금까지랑은 다른 모습일 테니까요. 변화의 물결이 앞에 닥쳤을 때 준비된 자에게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과 속보들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실시간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쳤다면요, 멈추거나 아주 단순한 분할 매수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말이 조금 딱딱하게 들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숨이 가쁘면 한 박자 쉬고 다시 걸음을 고르는 거, 이 투자도 똑같습니다. 요즘처럼 방향이 안 보일 때가 제일 버겁죠. 뉴스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호재랑 악재가 한날 한시에 튀어나오고 내가 사면 내려가고 팔면 올라가니까
있다가 마음이 텅 비어버립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와요. 나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순간의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한 개는 정말로 내려놓는 거예요. 이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요. 코인이라는 단어조차 모르던 그 멀쩡하던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산을 정리하고 잠깐 시장에서 떨어져 있는 거는 절대로 비겁한 일이 아니라는 거고, 오히려 스스로한테 지금은 쉼표가 필요해 이렇게 인정하는 용기, 그게 오래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다른 한 개는 완전히 반대지만 더 단순합니다. 예측을 끊고 시간을 기준으로 투자하시는 겁니다. 이번 달 이 날짜, 다음 달도 같은 날짜, 이렇게 달력에 박아두고 꾸준하게 나눠서 매수하시는 거예요. 감정과 타이밍을 비켜가도록 내 투자 방식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하면 몸이 먼저 움직입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든 자동으로 평단이 관리가 됩니다. 큰 상승도 깊은 하락도 시간이 지나면서 섞여가지고 나의 평균이 됩니다. 그 사이에 마음은 덜 흔들리고요. 호흡은 고르게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나는 장기 투자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격이 아니라 감정이 흔들리기 때문이죠. 분할 매수는 이 감정의 진폭을 낮춰주기 때문에 정해둔 패턴으로 움직이니까 공포랑 욕심이 끼어들 틈이 줄어들 거고, 말 그대로 심리를 지켜주는 방패막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내 상태부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정말로 지쳐가지고 의욕이 말라버렸다면 잠깐 멈추세요. 산책을 하고 잠을 좀 더 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또 반대로 그래도 이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단순한 게 가끔은 제일 강한 겁니다. 분할 매수라는 한 가지 원칙으로서 천천히 다시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서두르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내 리듬을 먼저 찾아가는 겁니다. 이 시장에서 오래 남는 사람은 따로 있지가 않아요. 특별하게 똑똑해서가 아니라 감정을 가볍게 만들고 꾸준함을 생활처럼 이어간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웃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사람 쪽에 한 발자국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변동성 장세 한가운데서 오히려 강력한 상승으로 빛을 발한 코인이 바로 테더 USDT였었죠. 어떻게 상승하기 전에 미리 매수할 수 있었는지, 또 기본 노하우랑 비법만 알려드리면서 이런 전략들이 실제로 어떻게 정확히 맞아떨어졌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이 테더는 위기 때 사는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시장이 뜨거울 때 오히려 이미 위험을 대비를 합니다. 한마디로 현금 보유 전략과 함께 테더를 준비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이번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신사 채널 커뮤니티방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바닥에서부터 테더 비중 늘리자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 분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오히려 낙관이었어요. 비트코인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고, 또 XRP 역시 반등 시그널을 보이던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리스크는 커지는 법이죠.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이 조정 하락세의 속도는 더욱더 빠르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수익을 노린 게 아니라 상승장 속에서 리스크 분산이라는 이 전략적 관점에서 테더를 추천드렸던 겁니다. 테더를 단순하게 안전자산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테더가 시장의 과열 속에서 수익을 지키기 위한 대기 자산으로서 가능합니다. 이 시장이 안정되고 또 모든 코인이 올라갈 때 가장 많이 잃는 사람은 모두가 오른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 일부 자산들을 테더로 전환해 주시면서 갑작스런 조정 하락세에도 손실 최소화하시고 또 다시 저점에서 재진입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테더는 하락장 회피용이 아니라요, 이 상승장에서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한 리스크 조정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희가 테더를 매수 구간으로 제시한 이후에 실제 환율은 상승을 했었고, 테더 가격도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지정된 목표가까지도 정확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시장의 심리, 환율 방향, 그리고 유동성 흐름들을 종합해가지고 언제 위험이 커질지 미리 읽은 전략적인 대응이었었죠. 그 이후에 저희는 계획대로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시점 이 테더가 다시 눌림목 구간에 들어오면서 다음 포트폴리오 재편 루틴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어디에 투자하느냐보다는 어떻게 분할하느냐 여부예요. 이 시장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상승장에서도 리스크가 있고요, 하락장에서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안정적일 때 미리 테더를 준비했었고, 이제 다시 눌림목에서 분할 포트폴리오 루틴으로서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테더가 단기적으로 현금 포지션, XRP는 중장기 브릿지 자산, 비트코인은 메이저 리스크 해지 자산으로 분리해두는 구조로서 이 세 가지를 시장의 온도에 맞춰가지고 비중 조절한 전략들, 그게 바로 우리 코인신사 채널의 핵심 투자 루틴입니다. 공포 속에서 준비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장 속에서 미리 대비하는 거, 이건 시장을 구조적으로 이해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거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테더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시장이 좋아 보일수록 다음 변동성을 준비하자라는 거, 그 판단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고요. 수익 실현까지도 마무리된 지금 현재 시점, 이제는 다시 한번 포트폴리오 분할로서 다음 장을 준비할 시점입니다. 결국에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예요. 이 시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시장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결국에 승리한다라는 거, 이번 테더 전략이 이런 증거인 거고, 이제는 분할과 균형의 시대,
리플 XRP랑 함께 다음 기회를 준비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테더랑 리플 XRP, 비트코인까지도 그리고 나머지 잡 알트 테마를 가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들, 시장 상황에 맞는 업비트 현물 원칙 매매 경험해보고 싶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사 채널에서는 절대로 코인 선물 매매 권하지도 추천드리지도 않고 있고요. 오로지 업비트나 빗썸 위주의 현물 매매만을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댓글들에도 리플은 끝났다, 코인 시장 이제 망했다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 마음들 솔직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어요. 700원이던 리플이 4,9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3,000원대까지 조정 하락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 견디지 못하면은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큰 상승이 있었고요. 그 뒤에는 자연스러운 조정 하락세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께서 하락은 불안감으로 연결을 시키시죠. 하지만 투자시장에서 진짜로 살아남는 분들은 이런 하락들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리하게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떨어져도 마음 자체가 무너지지 않는 투자 심리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랬습니다. 오를 때는 매도를 못하고 또 내릴 땐 불안해서 팔고 싶어지죠. 상승장에서 혹시 더 오를까봐 욕심이 생기고 하락장에선 더 떨어질까봐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진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는 시장이 떨어져도 기분이 괜찮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렇게 돼야지 진짜 투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드려요.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기분 좋은 상태에서 더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리플이 오를 때도 그렇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 그 기분 좋은 순간, 그때 욕심내지 말고 마침표를 찍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 마침표, 즉 매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그때 확보한 현금들이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금이 있으면 어떨까요? 리플이 떨어질 때 오히려 더 반가워집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눌림목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제가 리플 전용방에서도 안내드렸던 것처럼 10월 11일에는 3,850원 단기 저점 타점을 미리 잡아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추가 매수 타점이었었죠. 그럼 이 타점을 언제부터 준비했었을까요? 이미 9월 15일에 예고드렸던 타점이었고 3주일이 넘게 기다려서 결국에 그 가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가 매수는 조급하게 높은 가격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게 실력인 거고 그 기다림이 수익으로 되돌아오는 겁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분할 익절로서 현금 비중 확보하시고 시장이 떨어질 때는 그 현금으로 저점을 기다리는 구조들, 이게 바로 건강한 투자 루틴이다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시장이 흔들려도 리플이 또 속이네 이런 걸 대신에 드디어 눌림 왔다, 추가 매수 완료됐다 이런 여유로운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투자자의 심리인 거고 항상 원칙을 지키는 투자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서 시장을 대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기를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코인신사 채널은요, 단순한 투자 채널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형이나 오빠처럼, 또 때로는 냉정한 전문가로서 그렇게 곁에 있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아직 기회 있어요. 또 누군가의 심리 트레이너는 이렇게 말을 하죠. 지금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타이밍엔 반드시 버티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악재가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 조절할 타이밍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의 전문가로서 이 구간은 분명히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저는 매 순간마다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이라는 건 늘 변화를 하고요. 감정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코인신사 채널은 밤새 차트 지켜보면서 누군가의 불안이 덜어지기를, 또 누군가의 손실이 멈추길 바라면서 그 마음을 담아서 한 줄 한 줄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이 투자라는 건 숫자 싸움이 아니라요. 마음 싸움이고 그 심리가 전부인 영역입니다. 이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 그거는 정보보다 함께 가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우리 구독자분들이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를 이 목소리로서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 곁에서 가족처럼 함께 걷는 동반자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